그렇다면 드리블 돌파를 성공했다. 성공한 이후에는 슈팅이나 패스 이걸 가져가야 될 텐데 특히 연계 플레이에서 정말 아쉽습니다.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이거 좀 위험한 말인데 한국에서는 위험한 밈인데 살려야 한다. 임대료만 150억을 내고 빌려온 마티스텔 완전 영입을 하지 않더라도 완전히 할 만한 실력으로 되살리면 더 좋은 거고 그러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반 시즌 동안 이 비싼 돈값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살리지 못하고 있는 마티스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입스위치전을 승리하면서 시즌 첫 리그 3연승 상승세? 기대해봐도 될지도 뭐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네, 뭐 물론 강등권이 입스위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의 우세가 예상이 되긴 했는데 뭐 이맘때쯤이면은 슬슬 이제 강등권 팀들의 어떤 힘이 발휘되는 강등로이드 시즌이기 때문에 불안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토트넘이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멀티도움 기록했고요. 이거를 존슨이 잘 받아 먹으면서 멀티골 터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에 스펜스와 클로셉스키 추가골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손흥민이 뭐 왼쪽을 찢었죠. 예. 네, 자세한 내용은 이제 후토크 등은 폴리티비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찾아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손흥민 선수가 쉬다 와서 역시 활약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역시 일주일에 2경기씩 구르지 않는 손흥민 전성기의 모습에 비슷한 거를 훨씬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손흥민이 뭐 늙었느니 뭐 이제 하향세니 어쩌고저쩌고 일주일에 2경기씩 뛰어봐니 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이번 경기 좋은 활약이었습니다. 예. 네. 네. 현지 매치에서도 경기 줄어드니까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호평을 내렸고요. 손흥민 선수 뭐 팀 내 최고 평점 다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호평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 손흥민 선수 비롯해서 뭐 스펜스도 물론 오른쪽에서는 살짝 아쉬웠지만 왼쪽으로 돌아간 다음에는 골까지 넣으면서 잘해줬고요. 케빈 단조가 생각보다 빠르게 팀에 녹아들면서 수비 안정화도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루카스 베리발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 요소가 많은 경기였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아쉬웠던 선수를 꼽자면은 마티스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예, 이날 74분을 뛰었음에도 슈팅이 없었고요. 키패스도 없었고요. 경합 성공은 7번 중에 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팀에 큰 도움이 안 됐고 그 텔이 뭐 보이지 않는 활약을 했다. 보이지 않는 경기력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서서 슈팅이 없었다. 이거는 그 마티스텔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진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경기 맨유전에서 슈팅 7번 때린 거 그것과도 대비가 되고 이날은 상대 센터백인 제이콥 그리브스에게 완벽하게 지워지면서 마티스텔이 아직까지는 프리미어리그 적응, 토트넘 적응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벌써부터 텔 이거 잘 데려온 거 맞아?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 대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팀원 대부분이 7점 이상으로 10점 만점에 7점 이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텔은 5점으로 혹평을 당했습니다. 디 애슬레틱에서도 텔은 경기 내내 자신감이 부족해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더 스탠다드 아직 프리미어리그 최전방에서 뛰기에는 부적합해 보인다라고 이제 다들 좀 아직 좀 아닌데 기자들이 좀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게 임대생으로 이제 막 한 달도 안 됐고요. 그 다음에 2005년생입니다. 2005년생이면은 베리발이나 그레이 2006년생들보다 한 살 많은 건데 그 한 살 많은 그러니까 아직 어린 임대생한테 너무 가혹한 혹평 아닌가. 그리고 이제 4경기를 뛰었고 그중에 2경기는 카라바오컵과 FA컵이었던 그 선수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평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 텔에 대한 혹평은 텔의 성장을 마냥 기다려줄 수 없는 토트넘의 현 상황과도 맞물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토트넘이 텔을 즉시 전력감으로 데렸거든요. 장기적인 포석이 아니고 즉시 전력감이다. 예. 장기적인 포석인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일단 임대생으로 단기적으로 어떤 단기적인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 데려온 선수기도 하고 현재 토트넘이 어쨌든 솔랑케나 히샬리송을 모두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적어도 3월 A매치 전까지는 이 텔을 스트라이커로 기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임대료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예, 바이에른에서 텔을 데려오면서 임대료만 1,00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0억 원 이렇게 지출했고요. 임대료가 150억 원이면은 6개월 텔 사용하는데 베리발 이적료보다 비싼 금액을 사용하는 겁니다. 네.
지금 베리발이 점점 활약하는 게 좋아진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제 극명하게 대비가 될 거고요. 임대료가 왜 이렇게 비싼가? 그거는 이제 이적료 중에 일부를 선지급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죠? 임대 후 완전 이적 옵션을 넣어서 텔을 임대해 왔는데 원래 텔의 이적료가 6천만 유로 정도를 그렇죠. 바이언이 요구했고 토트넘이 좀 급하니까 줄게 이러면서 이제 덥석 물어가지고 임대가 성립이 됐어요. 성사가 됐어요. 예. 근데 그러면서 그 중에 1,000만 유로는 임대료 명목으로 미리 지불하고 완전 영입할 때는 나머지 잔액을 지불한다. 이런 식의 계약이 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포스테그골 감독은 텔이 단순 임대생이 아니라는 것을 기자회견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마티스 텔 6개월 쓰려고 데려온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텔을 토트넘의 향후 핵심으로 본다라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완전 영입 시에는 총 6천만 유로, 900억 원의 이적료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토트넘의 불안한 점은 이거죠. 거액 이적생일수록 왠지 활약도가 저조해진다. 그쵸. 라는 거. 찍어서 데려오면은 더 못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토트넘은 적당한 선수 그러니까 왕창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명 사기 그 중에서 터지는 선수가 일부 확률로 나온다. 이런 식의 이적 시장을 이었을 때가 훨씬 나아요. 지금 예로 저희 스크립트에 써주신 게 은돈벨레, 히샤를리송 이런 선수들이 거액을 들여서 사왔을 때 안 좋았다 얘기하시는데 비슷한 사례 또 제가 생각나는 게 어리고 네. 전도 유명하고 이미 뭐 세계적인 유망주 앞으로 토트넘 수비에 10년을 책임져줘 다빈손 산체스 별로였죠. 예. 그 다음에 그 더 전으로 넘어가면은 베일을 팔았을 때 큰 네. 돈을 털어서 베일이 드시잔 바로 너야 에릭 라멜라 뭐 이런 케이스들이죠. 예. 하나같이 주옥 같은 잘 되지 않은 영입생들입니다. 예. 근데 이제 3부에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델리알리 그렇죠. 오래 가진 못했지만 대박이 났죠. 예. 이런 게 나아요. 예. 물론 최근에는 그나마 타율이 좀 나아져서 그래도 도미닉 솔랑케 정도면은 리그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선수 데려와서 뭐 토트넘에서도 괜찮은 활약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뭐 아치그레이도 물론 4천만 유로 솔직히 18세 유망주한테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그런 토트넘의 공백을 메워주는 여러 공백을 메워주는 걸 보면은 나쁘지 않은 영입이었다. 홈그라운드까지 고려하면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연 텔은 어떨까? 텔은 어떻게 될까? 지금 이게 관심사인 거죠. 자 그렇다면 텔의 어떤 장단점, 텔의 능력을 통해서 이번 시즌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전망은 밝은지 또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지 좀 조금 탐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텔은 기본적으로 이제 피지컬이 좋은 선수인데 그것을 그렇게 잘 활용하지 못한다. 예. 라고 이제 한 줄 요약을 하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텔은 공격수로서 윙어와 스트라이커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인데 두 포지션에서 모두 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전방에 있을 때도 너무 비리비리하진 않고 측면에 있을 때도 느리지 않고 윙어와 스트라이커 양쪽에서 꿀리지 않는 그 몸뚱아리 이게 일단 재능 아니겠습니까? 예, 뭐 피지컬로서는 뭐 완성은 안 됐지만 그래도 어떤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도 비벼볼 수 있는 수준이고요. 스피드도 최고 시속 34km 이 정도면은 빠른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텔이 토트넘 공격에 도움이 될 때는 이런 자신의 스피드를 좀 활용할 수 있는 혹은 드리블 돌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텐데 이 상대 뒷공간이 열릴 때 침투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텔이 침투를 하는 모습, 쇄도를 하는 모습을 상대 수비가 보고 이렇게 밀려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공간을 토트넘 선수들이 활용을 할 때 이때 가장 좋은 텔의 진가가 발휘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입스위치전 두 번째 득점 장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공을 잡으니까 텔이 이렇게 쇄도를 하면서 상대 수비를 뒤로 무르게 했고요. 그러면서 손흥민이 슈팅 공간이 있나 없나 계속 살피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바로 이렇게 중앙으로 보내서 존슨의 두 번째 골이 나왔는데 이런 장면에서처럼 텔이 그렇게 좀 상대 수비를 뒤로 무르는 역할을 하게 해준다면은 토트넘 공격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다. 일단 이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뭐냐? 경합 상황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게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특히 뭐 토트넘뿐만이 아니라 모든 팀의 최전방 공격수는 기본적으로 이 비벼주는 플레이, 상대 수비를 버텨주는 플레이가 필요한데 텔은 여기에 매우 약합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텔은 입스위치 센터백 그리브스한테 철저하게 지워지면서 경합 성공 단 1회에 그쳤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포스트 플레이보다는 침투를 성공하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이 스트라이커로서 토트넘, 특히 토트넘은 윙어들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윙어들을 살리는 이제 스트라이커의 플레이도 필요한데 이런 포스트 플레이나 버텨주는 플레이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피지컬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음에도 그 체격을 활용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네. 예. 그렇다면 윙어로 나서면 되지 않겠느냐 네.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원래도 스트라이커보다는 윙어에서 조금 더 많이 뛰긴 했어요. 바이에른 있어도 그렇고. 예. 네. 그런데 윙으로 나설 경우에는 일단 드리블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공간이 났을 때 그런 스피드를, 오프 더블 스피드를 활용한 침투, 이런 것도 노려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다른 선수들보다 일단 텔은 온 더볼, 그러니까 드리블 하는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오프 더볼에 비해서 드리블 스피드 감소가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아, 공을 몰고 빠르게 치고 나가지는 못한다. 예. 달리기는 빠르지만.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드리블 돌파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파괴적이지는 않은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꽤 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또 이 경험 부족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드리블 돌파를 할 때 중요한 게 단순히 빠르고 느리고 이게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가속하고 감속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텔이 그런 중요한 순간에 가감속에서 미흡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드리블 돌파를 성공했다. 성공한 이후에는 슈팅이나 패스 이걸 가져가야 될 텐데 특히 연계 플레이에서 정말 아쉽습니다. 텔이 정말 아쉽고 이 역습 상황에서 어떻게 드리블 돌파를 해서 이 공격 흐름을 살린다 하더라도 패스보다는 슈팅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그 다음에 패스 타이밍이 기본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공격 흐름 자체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지금 토트넘에서 자주 보여주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고 잔재주가 별로 없는 선수가 사실은 살아남을 수 있는 제일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좀 이렇게 축구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탑 스피드에서의 디시전 메이킹입니다. 네. 전속력으로 달리다가도 뭐 엄청난 스루패스 말고 문전으로 꺾어주는 컷백을 골키퍼 쪽으로 붙여줄 것이냐 살짝 뒤로 줄 것이냐 아니면 줄 데가 없는 거를 파악하고 자기가 슛을 후릴 것이냐 이런 것만 파악할 수 있어도 진짜 괜찮은 선수거든요. 전성기의 사디오 마네가 이거의 최고수였어요. 전속력으로 뛰면서 별거 아닌 패스긴 한데 아무튼 사디오 마네의 패스는 전속력일 때도 정확했어요. 살라한테 딱딱 주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화려하진 않지만 굉장히 필요한 플레이. 근데 테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미흡해요. 예. 그리고 마지막 패스를 탑 스피드를 유지하면서 그냥 꺾어주는 게 좀 어렵고 꼭 패스를 마지막 그 공 터치 마지막을 한번 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는 경향. 이런 것도 있습니다. 슛하기 전에 스텝을 많이 좀 밟는다든지. 예, 그래서 사실은 바이에른에서 사실 뭐 공격 포인트 거의 뭐 한 시즌 10개씩 이 정도 하면서 10대인데 이 정도? 공격 포인트만 봐도 이제 군침이 도는 걸 많은 팀들이 생각했지만 바이에른이라는 너무 편한 환경이라서 경기 막판에 좀 상대가 이미 전의를 상실했거나 아니면 수비 라인이 올라왔을 때 그럴 때 좀 쉽게 넣은 게 아닌가라는 또 불안감이죠. 토트넘 입장에서 불안감. 이 선수의 스탯이 뻥 스탯이 아니었나라는 좀 불안감이 드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텔이 사실 뭐 성장할 환경이 조금 잘 마련이 되면은 그래도 조금 기다려보자 하면서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토트넘의 상황은 아무튼 텔이 조금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활약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서 리그 3연승을 거뒀음에도 불안한 요소가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도 기대할 만한 요소가 있죠. 이번 시즌 토트넘이 재미를 보고 있는 강제 레벨업. 이게 텔한테도 이루어질 수 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아닌데 너도 왜냐면 이제 우리는 많이 뛰어야 되니까 다 같이 레벨업. 네. 이번 시즌 뭐 물론 부상 때문이긴 합니다만 그냥 서서히 성장하는 걸 기대했던 루카스 베리발이나 아치그레이가 시즌 중반에 강제 레벨업하고 지금 거의 뭐 주전급이라고 봐도 무방할 수준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물론 베리발은 개인적으로 성장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텔이 성장 가능성이 다분한 선수인 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토트넘 팬들이 기대할 만한 요소는 이제 3월에 복귀할 솔랑케와 호흡이 얼마나 잘 맞느냐 이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랑케가 복귀를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텔은 오른쪽 윙어 아마 그렇게 갈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혹시나 솔랑케와 조금 투톱에 가까운 그런 진영 4-4-2와 4-2-3-1의 중간 상태에 있는 그런 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텔한테 가장 어울리게 보이는 거는 지금까지 정리한 걸로 봤을 때는 세컨 스트라이커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윙어보다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솔랑케가 포스트 플레이를 해주면은 텔이 뭐 배우 공간에 침투한다든가 그걸 활용하는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런 겁니다. 텔 살리자고 제임스 매디슨이나 클루셉스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지션을 텔한테 준다라는 거는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해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브레넌 존슨도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텔 하나를 위해서 그런 전술적인 모험 혹은 실험을 감행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적어도 다음 시즌까지만 고려했을 때는 윙어로 토트넘의 자리를 잡는 게 베스트고 그렇지 않더라도 스트라이커, 후보 스트라이커로서 그 가능성, 경쟁력을 보여주는 게 차선책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텔한테 필요한 건 기본적으로 윙어로서의 수비 가담 이런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마지막 상황에서의 결정, 판단력, 순간 판단력, 그를 통한 연계 플레이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을 만한 피지컬 활용법을 갖추는 것도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적어도 침투 상황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한다면은 이 조커로서는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텔의 이적료, 총 이적료 고려했을 때 조커로 사용하는 건 너무 토트넘한테도 손해고 안 될 일이죠. 예. 텔 본인한테도 조커로 남는 거는 선수 경력이 있어서 손해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일단 텔이 여기 온 것 자체가 많이 뛰고 싶어서 온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텔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발전 과제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솔랑케가 돌아올 3월까지 베리발이나 그레이처럼 강제 레벨업을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뛰다 보면 본인이 성장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제시해 봤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뭐 대형 변화 이거는 뭐 너무 극단적이지만 대형 변화든 뭐 미세한 역할 조정이든 뭐든 있어서 잘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물론 포스트 감독이 그런 거에 강점이 있는 감독은 아니지만 아무튼 뭐 우리가 가능성을 다 들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가능성은 늘 있는 거니까 우리 예상을 뛰어넘어서 잘할 수 충분히 있습니다. 예. 예. 다만 이제 텔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텔이 임대로 왔을 때부터 늘 한 얘기지만 텔이 토트넘에 남아서 저 이제 900억 원이라는 이적료가 발동이 되려면 양측이 모두 서로에게 매력 어필을 해야 됩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도 와, 이 친구를 900억 원이나 주고서는 사가지고 900억 원이면은 너무 장기 프로젝트는 아니잖아요. 토트넘이 첼시도 아니고 또 그 텔은 그렇게 연봉이 싸지도 않아요. 바이엔스 온 선수고 경쟁 끝에 텔을 데려오는 거기 때문에 뭐 첼시가 긁어모으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유망주에 비해서 텔이 연봉이 비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후보에 앉혀놓고 막 2, 3년 기다려줄 수 없습니다. 당장 써야죠. 텔이 그럴 실력이 있어서 토트넘이 그 이적료를 발동시키느냐. 둘째, 텔 입장에서 동의를 하느냐. 텔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한 비전을 들어보고 포스트 감독이 확 연설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반년 토트넘 겪어보면서 이 팀은 남아도 가능성이 있다. 텔의 목표가 뭐겠어요? 프랑스 대표팀 가는 거지. 그리고 여기 찍고 다시 빅클럽 가든지 둘 중 하나거나 둘 다일 거 아니에요. 예. 여기 있으면 내가 크겠구나. 내가 빛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죠. 아니면 바이언 돌아가겠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다 감안해 볼 때 사실 현재로서 쉽지 않다. 네. 사실 그 쉽지 않은 건 기본적으로는 이제 올 때부터 좀 불안했는데 테리아 선수 역량 자체가 당장에 뭐 빛을 발하기보다는 이것저것 다 조금씩 고루 잘하는 애매한 능력치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큰 반전이 있지 않으면 사실 저 900억 원이 현실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확률이 좀 있는 상태고요. 저 한국 축구 팬들이 이제 텔이 이제 못하면 또 이제 사람도 아니다라는 느낌으로 무인텔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어떤 불명예스러운 별명 말고 5성급 호 텔 이런 쪽으로 이제 손흥민에게 안락함을 줄 수 있는 5성급 호텔이 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물론 밀어내는 꼴이 되면 안 되겠지만 공존을 전제로 얘기한다면 옆에 있는 선수가 잘 하고 이제 시선을 분산시켜 줘야 손흥민도 편하게 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좋은 공존 사례가 나온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